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73년을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명절 아침은 늘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창문을 열자 선선한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김순자, 올해 73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30년째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침개 하나, 찌개 하나 정성스럽게 만들며 살아왔죠. 남편이 떠난 지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이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 준호는 차로 30분 거리 강남에 살고 있었죠.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어제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전 부칠 밀가루, 호박, 깻잎, 새우, 산적용 고기도 미리 재워뒀죠. 오늘은 준호가 좋아하는 깻잎전도 많이 부쳐야지. 혼잣말을 하며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밀가루에 물을 넣고 저으면서 문득 작년 추석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도. 아들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처가도 가봐야 해서요. 점심만 먹고 갈게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명절이니까 양가 부모 다 뵙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해가 갈수록 아들이 제 집에 머무는 시간은 짧아졌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호박전이 익어갔습니다. 노릇노릇한 색이 참 예뻤죠. 한 장, 두 장, 세 장 정성스럽게 부쳤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6시였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아들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죠. 엄마, 내일 2시쯤 갈게요. 지영이랑 같이 갈게요. 2시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또 짧게 들르겠다는 뜻이었죠. 한숨이 나왔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오기만 해도 감사하지 뭐. 상차림이 거의 끝나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정갈하게 음식을 놓았습니다. 전, 산적, 나물, 잡채, 갈비찜,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채웠죠. 상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전함도 밀려왔습니다. 이 많은 음식을 다 먹을 수나 있을까? 예전 같았으면 아들 가족이 하루 종일 머물렀습니다. 저녁까지 함께 먹고 밤늦게 돌아가곤 했죠. 하지만 며느리 지영이가 오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접힌 흰 봉투가 보였죠. 봉투를 꺼내 만져봤습니다. 안에는 10,000원짜리 1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만 원. 제가 아들에게 줄 추석 용돈이었습니다. 이게 적은 건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서랍 안쪽을 보니 작년 추석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들이 안 가져간 거였죠. 엄마, 저 돈 필요 없어요. 엄마가 쓰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봉투를 도로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 더 안쪽을 뒤졌습니다. 재작년 추석 봉투도 있었습니다. 그 전 해 것도 모두 합치면 8개의 봉투가 쌓여 있었습니다. 80만 원어치의 거절당한 마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준호는 내 돈이 필요 없는 걸까? 시계가 오후 1시를 가리켰습니다. 아들이 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그래도 오늘은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바랐습니다. 오후 2시 1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어서 와. 일어서서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아들 옆에 며느리 지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완벽하게 화장한 모습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입가에만 머물렀습니다.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그래, 지영아. 잘 왔어. 들어와.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며느리가 상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습니다. 아니야. 준호가 좋아하는 것들로 좀 준비했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희 오늘 친정도 가봐야 해서요. 빨리 먹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식탁에 앉았습니다. 셋이서 둘러앉으니
텅 빈 자리가 유난히 커 보였습니다. 엄마, 맛있겠다. 깻잎전 엄마가 제일 잘 부치지. 아들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많이 해뒀으니까. 저는 아들 앞에 전을 더 놓아줬습니다. 며느리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포크로 음식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릴 뿐이었죠.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식당 일도 잘하고 있고, 그래도 연세가 73이시잖아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며느리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뭔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 멀쩡해. 걱정 마. 식사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아들이 입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잘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벌써 겨우 30분. 벌써 가? 좀 더 있다 가지. 엄마, 미안해요. 처가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아들의 표정이 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핸드백을 들고 일어서자 아들도 따라 일어났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아들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잠깐만. 서랍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추석 용돈이야. 받아. 봉투를 아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들이 봉투를 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야. 명절인데 받아야지. 엄마가 더 필요하시잖아요. 식당도 요즘 힘드시다고. 괜찮아. 엄마는 있어. 받아. 결국 아들이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로 어머니, 다녀올게요. 건강하세요. 며느리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차에 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거의 손도 안 댄 음식들이 그대로였습니다. 30분,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1년을 기다렸는데 겨우 30분,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음식 맛있었어요. 잘 먹었어요. 건강하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하루가 아직 길게 남아 있었죠. 이제 뭐 하지? 혼자 남은 추석 오후, 텅 빈 집, 손도 안 댄 음식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왔잖아. 그걸로 된 거지 뭐. 스스로를 다독이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차 안에서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 통장을 노리는 계획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저녁 7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처가예요. 그래, 잘 있니? 네. 그런데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니, 그게 처가 부모님이 요즘 사정이 좀 어려우셔서요.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엄마. 응,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처가 사정이 어렵다는 말, 작년에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때마다 아들은 처가에 큰 돈을 보냈죠. 얼마나 보내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아들이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은 우연히 봤습니다. 아들 차에서 떨어진 수표를. 2천만 원. 그게 처가 부모님께 드리는 명절 선물이었습니다. 10만 원 대 2천만 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밤 10시. 집은 고요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명절이면 아들네 가족이 와서 이틀씩 묵었죠. 손주들 소리에 집안이 시끌벅적했고 저와 남편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식당에 나가야 했습니다. 명절 연휴지만 가게는 열어야 했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주머니에서 꺼낸 하얀 봉투. 내 돈이 부끄러운 걸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명절은 처음이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식당 일에 매진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하루 종일 손님을 받았죠.
하지만 명절 이후로 뭔가 마음 한편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지영이에요. 통화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내일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준호가 어머니 모시고 싶대요. 아들네 집에 초대라니. 추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몇 시에 갈까? 점심때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고맙다, 지영아.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들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날 밤 옷장을 열어 단정한 옷을 골랐습니다. 아들네 집에 갈 때는 늘 신경 써서 입었죠. 며느리 눈치도 보였고요. 다음날 일요일 정오, 택시를 타고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아들이 10년 전에 산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했죠. 그래, 왔어.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니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준호야. 앉으세요. 제가 차 가져올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식당은 괜찮으시고? 응, 괜찮아. 바쁘긴 한데 그래도 할만해.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아들의 말에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연세, 요즘 아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녹차예요. 드세요. 고맙다. 찻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무언가 신호를 보내는 듯한 눈빛이었죠. 아들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신 거예요. 제 손이 찻잔을 든 채 멈췄습니다. 무슨 말? 그게 엄마 재산 관리 말이에요. 재산 관리.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산 관리가 무슨?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걱정돼서요. 나 그런 거 안 당해. 조심하고 있어. 그래도 어머니, 혹시 모르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강해졌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엄마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요. 뭐, 아니, 그게 추석 때도 같은 말씀 2번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같은 말을 2번 했다고? 그랬나? 네, 어머니. 그래서 저희가 걱정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뭔데? 어머니 통장 관리를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요.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요. 서류를 보니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과 며느리 이름이 적힐 자리가 있었죠. 이건 왜 필요한 거야? 어머니, 만약 보이스 피싱 같은 거 당하시면 큰일 아니에요? 미리 저한테 관리 권한 주시면 안전하잖아요. 며느리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나 아직 멀쩡한데 왜 이런 게 필요해? 엄마, 만약을 대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치매 같은 거 오시면 그때는 더 복잡해지잖아요. 치매. 아들이 그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나 치매 아니야.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나 정신 멀쩡해. 식당도 잘 운영하고 있고. 며느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재산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전하게 지켜드리려는 거예요.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니, 만약 무슨 일 생기시면 어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눈빛, 추석 때 봤던 그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어머니, 생각 좀 해보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응,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럼 식사 준비할게요. 며느리가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둘만 남았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너, 엄마 돈이 필요한 거니?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왜 갑자기 재산 관리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노인들 사기당하는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아들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놓였죠.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식사를 하는 동안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아들은 어색하게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 후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 나 어디 아픈 데 없는데. 건강검진이요. 연세도 있으시고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잖아요. 나 작년에 받았어. 그래도 1년마다 받아야죠. 특히 정신과 검사도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신과,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정신과는 왜? 어머니, 요즘 노인 우울증도 많고 치매 조기 검진도 중요하대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나 치매 아니라니까. 알아요, 어머니. 그냥 확인차 받아보시는 거예요. 난 안 받을 거야.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가 어머니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걱정은 고맙지만 난 필요 없어. 하지만 지영아, 아들이 며느리를 제지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자.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나 이만 가봐야겠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엄마,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 식당 정리도 해야 하고. 그럼 제가 차로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응, 생각해 볼게.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정신과 검사,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 눈빛, 제가 서류를 거절했을 때의 그 차가운 눈빛.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에서 뭔가 종이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며느리가 슬쩍 넣어둔 서류였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김순자 위임 있는 박지영 수임인에게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 자산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위임한다. 모든 금융 자산, 제 통장, 예금, 부동산까지 전부 며느리가 관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맨 아래에는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본 동의는 위임인의 판단 능력이 저하될 경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함. 판단 능력 저하, 치매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 자동으로 며느리가 제 재산을 관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응, 도착했어. 어머니, 아까 드린 서류 보셨죠? 천천히 보시고 결정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부드러움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응, 알겠어. 그리고 어머니, 병원 예약 제가 해놓을게요. 다음 주 수요일 어때요? 나 바빠서 못 가.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영아, 나 정말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나 이제 자야겠다. 피곤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제 재산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안 돼. 절대 안 돼. 서류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밤 10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며느리가 정말 날 걱정하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재산 관리를 하겠다는 것도, 정신과 검사를 받으라는 것도, 핸드폰을 켜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노인 재산 가로채기,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 가로채, 위조 진단서로 후견인 신청, 10억 횡령, 효자 며느리의 배신, 시어머니 재산 15억 사라져. 기사를 읽는 동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상황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설마 지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영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식당에 출근했습니다. 단골 손님 박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주방에서 찌개를 끓이는데 박 사장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건강 조심하셔야죠. 연세도 있으신데. 또 연세? 요즘 사람들이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연세가 있다. 나이가 있다. 늙었다. 마치 제가 무능력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저 아직 멀쩡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들 치매도 많이 걸리고. 치매, 또 그 단어였습니다. 찌개를 내주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약간 굽은 허리. 내가 늙어 보이나? 73세. 분명 젊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멀쩡했습니다. 식당도 혼자 운영하고 있고 머리도 멀쩡했죠. 그런데 왜 모두가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걸까요? 오후 3시쯤 식당 문을 닫고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신분증하고 통장 주세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로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예금 총액이 5억 2천만 원이시네요. 5억. 남편이 평생 모은 돈과 제가 30년간 식당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현재 시세로 약 10억 추정됩니다. 총 15억. 평생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혹시 이 통장에 다른 사람 이름 올릴 수 있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공동명의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냥 다른 사람이 이 통장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거요. 아, 대리인 등록 말씀이시군요. 가능하긴 한데 서류가 필요해요. 무슨 서류요? 위임장이랑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어르신 도장 필요합니다. 그럼 대리인이 제 돈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네, 출금도 가능해요.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대리인이 되면 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후견인이 지정돼야 해요. 법원에서 정해주는데 보통 가족이 되죠. 후견인이 되면 재산 전부 관리할 수 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후견인이 돼서 15억을 가져가는 것. 고맙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수요일 병원 예약했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10시까지 준비하고 계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병원 예약을 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요일에 병원 가면 정신과 검사받게 될 거야. 그럼 혹시 치매 진단이 나오면? 아니, 며느리가 의사를 매수해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끝이었습니다. 15억이 며느리 손에 넘어가는 거였죠. 집에 도착해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요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데리러 올 날이, 그리고 제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를 날이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며느리가 저를 병원에 데려간다는 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8년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처음 우리 가족이 됐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7년 전 아들이 지영이를 데리고 왔던 날.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아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첫 아내를 암으로 잃고 5년을 혼자 지낸 아들이었죠.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지영이는 단정했고 예의 바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 오빠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에 결혼식 날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지영이한테 잘해줘. 좋은 사람 만났다. 알아요, 엄마. 이번엔 행복하게 살게요.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지영이는 자주 제 집에 들렀고 청소도 도와줬습니다. 명절에도 며칠씩 머물며 함께 지냈죠.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년차 추석, 어머니, 죄송한데 올해는 친정 부모님이 편찮으셔서요. 처가에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다녀와서 오렴. 네, 저녁에 올게요. 하지만 저녁엔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뵐게요. 문자만 왔습니다. 3년차 추석, 아예 명절 당일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처가 식구들이 많아서 준비 도와드려야 해요. 연휴 끝나고 갈게요. 연휴가 끝나고 왔을 때 아들이 건넨 용돈 10만 원. 엄마, 이거 적지만 받으세요. 괜찮아. 엄마는 있어. 처가에서 제사도 지내고 하느라 좀 힘들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4년 차부터는 명절에 오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이 시간, 1시간 30분, 그리고 올해는 겨우 30분이었습니다. 돌아 누워 베개를 껴안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워진 게 정확히 기억이 났습니다.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갔을 때였죠. 우연히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응, 시어머니. 재산은 꽤 있는 것 같아. 집도 있고 예금도 있대.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상속받으면 우리 강남에 더 큰 집 살 수 있어. 며느리는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제 재산 이야기를. 그래, 조금만 참자.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잖아.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친절이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15억. 이 돈 때문에 며느리가 저를 노리는 걸까요? 아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예민한 걸 수도 있었죠. 하지만 최근 며느리의 행동들은 분명 이상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정신과 검사 예약, 그리고 계속해서 저를 치매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어머니, 내일 10시에 모시러 갈게요. 꼭 준비하고 계세요. 병원에서 정신과 검사 받으시면 돼요. 간단해요. 어머니 건강을 위한 거예요. 걱정 마세요. 문자 하나하나가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어떡하지? 병원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요? 하지만 거절하면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요? 어머니가 이상해요. 병원도 가기 싫어하시고 아들에게 그렇게 말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럼 아들도 저를 이상하게 볼 거였죠. 새벽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화면을 보니 30년 단골 손님이자 친구인 이순이 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나 순이야. 자고 있었어? 아니, 안 자고 있었어.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응급실이야. 뭐, 왜? 어디 아파? 아니, 내가 아픈 건 아니고 우리 며느리 때문에. 순이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우리 며느리가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어.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강제 입원 서류까지 준비했더라고. 내가 치매래. 그런데 순자야, 나 멀쩡해. 정신 멀쩡하다고. 순이 언니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경찰이랑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나 정상이래. 치매 아니래. 그럼 며느리가 왜 그런 짓을? 재산 때문이야. 내 집하고 예금 노린 거지.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재산 가로채려고 했던 거야.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이 언니 상황이 제 상황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순자야, 너도 조심해. 요즘 이런 일 많대. 자식들이 부모 재산 노리고. 언니 나 어떡하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너도 무슨 일 있어?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며느리가 재산 관리를 하겠다는 것, 정신과 검사를 받으라는 것, 내일 병원 예약까지 해놨다는 것. 순자야, 절대 가지 마. 그거 함정이야. 하지만 안 가면 며느리가 뭐 어쩌게. 내 재산이잖아. 내가 주인이야. 순이 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순자야, 증거 확보해. 며느리가 하는 말 전부 녹음하고 문자 다 보관해. 나중에 필요할 거야. 알았어, 언니. 그리고 통장하고 도장 절대 며느리한테 보여주지 마. 알았지? 응. 전화를 끊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순이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재산이고 제 인생이었습니다. 새벽 4시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책상에 앉아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하게 행동한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 3년 전 전화 통화에서 제 재산 이야기. 2. 1년 전부터 명절 방문 시간 급격히 줄어든. 3. 2주 전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요구. 4. 1주 전 정신과 검사 강요. 5. 어제 제 동의 없이 병원 예약. 적고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단계적으로 저를 고립시키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며느리가 보낸 문자들을 캡처했습니다. 순이 언니 말대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결심했습니다. 오늘 병원에는 가지 않겠다고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영아, 오늘 병원 못 가겠어. 식당에 급한 일이 생겼어.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3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전화 좀 받으세요. 어머니, 식당 일은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병원 가세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걱정돼요. 어머니, 정말 건강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갈게요. 마지막 문자를 보고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강남에서 여기까지 30분 6시 반이면 며느리가 도착할 거였습니다.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도 챙겼습니다. 집을 나서려는데 현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도망가는 건가? 73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망쳐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두려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데 멀리서 검은색 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 차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뒤돌아서서 반대편 출구로 걸었습니다. 뒤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어머니, 왜 도망가세요? 며느리가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을 흔드는데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 갈 데가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팔을 뿌리쳤습니다.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재빨리 차에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저기 은행 쪽으로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며느리가 차를 타고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네, 제발이요. 급해요. 기사님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속도를 냈습니다. 신호등을 2개 지나서 며느리 차가 따라오지 못하는 게 보였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기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행 앞에 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9시까지 아직 3시간이나 남았습니다. 근처 카페로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핸드폰을 받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12통, 문자가 23개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니, 정말 걱정돼요. 연락 주세요. 어머니,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병원 꼭 가셔야 해요. 준호한테 연락할 거예요. 어머니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마지막 문자가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 곧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엄마, 응, 준호야. 엄마 어디세요? 지영이가 엄마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나 은행 왔어. 볼 일 있어서. 은행? 무슨 일인데요? 내 돈인데 내가 보면 안 돼?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요즘 엄마 좀 이상하신 것 같아서요. 나 이상한 거 아니야. 멀쩡해. 엄마, 병원 한번 가보세요. 지영이가 걱정해서 그러는데. 준호야.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엄마 말 안 믿니? 엄마, 그게 아니라 지영이 말만 믿고 엄마 말은 안 믿는 거지? 엄마, 제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커피 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40년을 키운 제 아들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카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9시가 되자 은행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창구로 가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통장 전액 인출하려고요. 네, 전액요? 네, 5억 2천 전부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손님, 그렇게 큰 금액은 미리 예약하셔야 해요. 안 되나요? 죄송하지만 3일 전에 예약하셔야. 그때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세요? 통장 전액 인출하려는데 안 된다고 해서요. 지점장이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혹시 김순자 고객님이시죠? 30년 거래하신. 네, 맞아요. 아, 손님, 잠깐만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지점장이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제 돈 찾으려는 건데 5억이 넘는 큰 돈인데 갑자기 전액 인출하시면. 지점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혹시 보이스 피싱 당하신 건 아니세요? 아니에요. 혹시 가족 중에 누가 돈 요구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점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가족 확인이 필요해요. 혹시 보호자분께 나한테 보호자 없어요. 나 혼자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돈 못 찾게 하는 거예요? 지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현금이 없어서 일부만 드릴 수 있어요. 내일 나머지 준비해 놓을게요. 알겠어요. 오늘은 5천만 원만 주세요. 30분 후 가방에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은행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순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순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언니, 나 좀 숨을 곳이 필요해. 순이 언니 집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였습니다. 들어와, 순자야. 언니가 문을 열어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고마워, 언니.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꽉 붙잡고 있는 제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 한 잔 마셔. 진정해. 언니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순자야, 대체 무슨 일이야? 새벽에 전화하고 나서 걱정했어.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 한 것, 도망쳐 나온 것, 은행에서 돈을 찾은 것. 그 여자가 정말. 언니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순자야, 너 혼자 있으면 위험해. 여기 있어. 내가 지켜줄게. 고마워, 언니. 근데 나 어떡하지? 일단 증거부터 더 모아야 해. 내 며느리가 뭘 계획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아. 일단 아들이 뭐라는지 들어봐. 언니가 말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진짜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나 괜찮아. 친구 집에 있어. 엄마, 대체 왜 이러세요? 지영이가 엄마 걱정해서 난리예요.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갑자기 도망가시고, 은행에서 큰 돈 찾으시고, 아들아, 그게, 엄마, 지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도 엄마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건강검진 차원에서. 준호야, 엄마는 멀쩡해. 그런데 지영이가 이상한 거야. 엄마, 왜 지영이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영이가 얼마나 엄마 걱정하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울면서 엄마 찾아다녔어요. 준호야, 엄마, 제발 집으로 돌아오세요. 우리 병원 같이 가요. 검사만 받아보시면. 난 안 가. 엄마, 너 지금 며느리 편 드는 거지? 엄마보다 지영이가 더 믿음직스러운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알았어. 엄마 이제 혼자 살게.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자야, 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울어. 많이 울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믿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오후 2시쯤 눈물을 그치고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언니, 나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뭐, 왜? 위험해. 중요한 서류들이 더 있어. 집문서도 가져와야 하고. 그럼 내가 같이 갈게. 아니야. 혼자 갈게. 며느리가 있으면 안 들어갈 거고. 조심해, 순자야. 뭔가 이상하면 바로 나와. 알았어. 오후 3시. 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실로 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내려는데 없었습니다. 분명 여기 뒀는데. 옷장을 뒤졌습니다. 집문서, 예금 증서, 남편 보험 서류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가져간 거였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여기 보관하던 도장도 없었습니다. 여분으로 만들어둔 은행 통장 사본도 사라졌습니다. 대체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역시 집에 오셨군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재빨리 침실로 숨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들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소개할게요. 이분들은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사회복지사님이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안 오시니까 저희가 모셔가려고요. 남자 중 한 명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저는 강남 정신건강의학과 박준혁 의사입니다. 나 병원 안 갈 건데요. 어르신, 보호자분이 요청하셔서 왔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나 멀쩡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냥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지영아, 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니를 위해서죠. 요즘 너무 이상하시잖아요.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도망가시고 은행에서 큰 돈 찾으시고 이런 행동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날 병원에 억지로 데려가려 해서. 봐요, 선생님. 피해망상도 있으시죠? 며느리가 의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병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죠. 싫어요. 난 안 가요. 어르신, 협조해 주세요. 사회복지사라는 남자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싫다고요. 나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냥 검사만 받으시면. 넌 내 며느리가 아니야.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넌 내 재산만 노리는 거잖아.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슬픈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어머니 걱정했는데.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봐요, 선생님들. 요즘 이런 식으로 저를 의심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의사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병원 가시죠. 강제로 모시고 가고 싶지 않은데. 나 안 가요. 여기 내 집이에요. 뒤로 물러서며 소파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서류였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의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이건, 네, 어머니 치매 진단서예요. 6개월 전에 받으신 거예요. 뭐,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 그런 거 받은 적 없어. 의사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여기 김순자 환자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등도 알츠하이머 진단이라고. 가짜예요. 나 치매 아니에요. 어머니, 왜 거짓말하세요? 검사 받으셨잖아요. 며느리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 그런 거 모르겠어. 언제 그런 검사를 받았어? 어머니, 기억 못 하시는 것도 증상이에요. 며느리가 다른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최근 3개월간 같은 질문 반복하신 기록이고요. 이건 길을 잃어버리신 적 있다는 목격자 진술이고. 그게 다 뭐야? 나 그런 적 없어. 하지만 의사의 눈빛은 이미 결정된 듯 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흥분하시면 안 돼요. 나 안 흥분했어요. 저게 다 거짓말이라고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의사가 사회복지사에게 눈짓했습니다. 두 남자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협조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싫어. 내 집에서 나가요. 소파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두 남자의 힘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팔이 잡혔습니다. 나요. 나달라고요.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현관 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내가 왜 이래?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완벽한 가면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로 끌려나가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순이 언니였습니다. 순자야. 언니가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당장 나. 누구세요? 사회복지사가 물었습니다. 나 이 사람 친구야. 당장 손 안 놔? 보호자 요청으로 병원에 모시고 가는 중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 사람 멀쩡해. 언니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줌마 방해하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경찰? 좋아, 불러. 나도 신고할 거야. 언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이순이 아주머니시죠? 저 준호 아내 지영이에요. 알아.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건데? 아주머니, 어머니 상태가 심각하세요. 치매 진단도 받으셨고요. 병원 치료가 필요해요. 치매? 순자가? 말도 안 돼. 진단서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며느리가 여유롭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언니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가짜 아니야? 정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겁니다. 진위 여부는 병원에 확인하시면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게 진짜야? 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언니. 나 그런 검사 받은 적 없어. 저거 가짜야. 봐요, 선생님들. 기억도 못 하세요. 며느리가 의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가시죠. 다시 저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순자야. 언니가 제 손을 붙잡았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태워졌습니다. 언니, 도와줘. 언니.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승리한 듯한 그 눈빛. 1층에 도착해 건물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하얀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타세요. 차에 태워졌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창문은 안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끝인가? 며느리가 이겼습니다. 저는 정신병원에 갇힐 거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제 재산을 가져갈 거였죠.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낯선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푸른 하늘 정신건강의학과 간판이 보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내리세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두 남자가 저를 부축해서 내렸습니다. 병원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였지만 어딘가 음산했습니다. 접수대에서 간호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김순자 환자분이시죠? 입원 수속 도와드릴게요. 나 입원 안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간호사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진정제예요. 금방 편해지실 거예요. 싫어요. 나요. 팔을 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주사가 팔에 꽂혔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안 돼.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휠체어 가져와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했습니다. 휠체어에 앉혀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건 하얀 벽과 형광등 뿐이었습니다. 304호실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화장실만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정밀 검사할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잠금장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약기운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의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며느리가 제 통장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아들도 함께 웃고 있었죠. 제 재산을 나눠 갖는 두 사람. 엄마는 이제 필요 없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푹 쉬세요. 영원히. 며느리가 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소리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깜깜한 방 안에 혼자 갇혀버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약기운이 조금 빠진 것 같았습니다.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침대, 철창이 있는 창문, 간이 화장실, 전형적인 정신병원 격리실이었습니다. 일어서서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갔습니다. 철창 너머로 깜깜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3층이었습니다. 뛰어내릴 수도 없었죠. 침대에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정상이야. 며느리가 날 가둔 거야. 가방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지갑도 모두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거였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헬쑥한 얼굴, 부은 눈.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아.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침대로 돌아와 앉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이 이제 명확히 보였습니다. 1단계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2단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3단계 후견인 신청해서 재산 가로채기.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 갇혀 있고 밖에서는 며느리가 합법적으로 제 재산을 가져갈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은행에서 인출한 5천만 원은 순이 언니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언니가 날 구해줄 거야. 그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새벽 6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주무셨어요?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나 약 안 먹어요. 환자분, 의사 선생님 지시예요. 드셔야 해요. 나 환자 아니에요. 간호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협조 안 하시면 주사로 드려야 해요. 왜 멀쩡한 사람한테 약을 먹이는 거예요? 환자분 진단서에 치매라고 되어 있어요. 약 드셔야 증상 안정돼요. 그거 가짜예요. 나 치매 아니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간호사가 뒤로 물러서며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304호실 환자 흥분 상태, 지원 필요합니다. 곧 남자 간호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나 환자 아니에요. 나 정상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팔이 잡혔습니다. 주사기가 다가왔습니다. 안 돼. 제발. 다시 차가운 액체가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의식이 다시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약 때문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봤던 그 박준혁 의사였습니다. 김순자 환자분,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환자가 아니에요. 힘없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부인하시면 치료가 어려워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보호자분 말씀으로는 최근 6개월간 증상이 심해지셨다고 하던데요. 거짓말이에요. 환자분 진단서도 있고 보호자 진술도 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선생님, 제발. 나 정말 정상이에요. 며느리가 내 재산 노리고. 환자분, 그런 피해망상도 증상이에요. 의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약물 치료 받으시면서 안정을 취하세요. 한 달 정도 입원 필요할 것 같네요. 한 달?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증상 보면서 조절하겠습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문이 다시 잠겼습니다. 한 달 동안 여기 갇혀 있으면 며느리는 모든 걸 가져갈 거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약 때문에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이렇게 포기해야 하나?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친구를 만나러 온 거라고. 순이 언니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 면회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무슨 소리야? 친구인데 만날 수도 없어? 규정입니다. 보호자분께 연락해 보세요. 보호자? 그 며느리 말하는 거야? 그 여자가 내 친구를 가둔 거라고. 언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주머니,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환자분들 계세요. 난 안 가. 순자 만나고 갈 거야. 그럼 경비 부르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언니가 쫓겨난 것 같았습니다. 언니, 작게 불렀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저녁 식사가 나왔습니다. 병원식이었습니다. 죽과 반찬 몇 가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잔소리했습니다. 환자분, 드셔야 건강 회복돼요. 배 안 고파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또 약이었습니다. 나 이거 안 먹으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 처방이에요. 드셔야 해요. 알약 3개를 건네받았습니다. 입에 넣는 척하고 혀 밑에 숨겼습니다. 물을 마시는 척했습니다. 잘 드셨어요. 푹 쉬세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재빨리 약을 뱉어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버렸습니다. 약을 먹으면 정말 미쳐버릴지도 몰라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약들이 저를 정말 정신병자로 만들 거라는 것을. 밤 9시 소등 시간이었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든 척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서 그런지 머리가 맑았습니다. 창문으로 갔습니다. 철창 너머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멀리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밖에 자유가 있어. 철창을 잡고 흔들어 봤습니다.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아랫수도 밸브를 봤습니다. 돌려봤습니다. 조금 움직였습니다. 계속 돌렸습니다. 20분쯤 걸려서 밸브가 빠졌습니다. 작은 쇠파이프였습니다.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복도 순찰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작은 창문으로 방 안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내일 기회를 만들어야 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환자분, 약 드세요. 네, 순순히 받았습니다.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잘 드셨어요? 네.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재빨리 약을 뱉어냈습니다.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오전 10시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환자분, 어제보다 안정되신 것 같네요. 네, 순종적인 척했습니다. 약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드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선생님,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요? 증상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최소 23주는 계셔야 할 것 같네요. 의사가 나갔습니다. 2, 3주.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점심 식사 후였습니다.
간호사가 회수하러 왔습니다. 환자분, 식판 주세요. 식판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언제 해요? 매일 오후 4시에 해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오후 4시 청소부가 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청소 도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잠깐 나와 계세요. 청소할게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청소부가 사용한 열쇠고리가 허리춤에 달려 있는 걸 봤습니다. 열쇠, 저 열쇠만 있으면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저녁 식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먹었습니다. 기력을 회복해야 했으니까요. 약은 역시 먹는 척하고 버렸습니다. 밤 9시 소등 침대에 누워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복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일어나서 침대 밑에서 쇠파이프를 꺼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안에서는 열리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경첩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낡은 경첩이었습니다. 쇠파이프로 조금씩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1시간, 2시간,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계속했습니다. 새벽 3시, 경첩 나사 하나가 느슨해졌습니다. 계속 작업했습니다. 새벽 4시 나사 2개가 빠졌습니다.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조금 움직였습니다. 조금만 더 새벽 5시, 경첩이 완전히 헐거워졌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지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머리를 내밀어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 한 명이 졸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맨발로 조용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비상구 표시가 보였습니다. 그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10m, 5m, 거의 다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환자분, 간호사가 깨어나 소리쳤습니다. 안 돼,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구 문을 박차고 열었습니다.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 탈출, 비상, 밖은 어두웠지만 자유였습니다. 맨발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뛰었습니다.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경비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큰 길로 나갔습니다. 새벽 5시 30분 출근하는 차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아가씨, 어디 가세요? 은평구요. 빨리요. 차에 탔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맨발에 병원 환자복 차림. 손님, 괜찮으세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빨리 가주세요. 기사님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봤지만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 경비들이 밖으로 뛰쳐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탈출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기사님 혹시 핸드폰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네. 아, 네. 기사님이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순이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나야. 순자야? 어디야? 괜찮아? 응, 탈출했어. 지금 언니 집으로 가고 있어. 뭐, 탈출? 세상에. 언니, 이제부터가 진짜야. 며느리를 잡아야 해.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용감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정신병원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쳤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택시가 은평구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반격도 시작될 것입니다. 오전 6시 30분 순이 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제 친구가 돈 갖고 나올 거예요. 아, 네. 기사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파트 로비로 뛰어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언니, 나야. 순자야. 지금 내려갈게. 2분 후 언니가 뛰어내려왔습니다. 순자야. 세상에. 언니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언니, 나 탈출했어.
어떻게 맨발의 환자복 차림으로 택시비는? 택시비 좀. 알았어. 기다려. 언니가 기사님께 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가 떠나고 언니가 저를 부축해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일단 씻고 옷부터 갈아입어. 발 다쳤네. 맨발로 뛰느라 발바닥이 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드레날린 때문이었죠. 샤워를 하고 언니가 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일 만이었지만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언니가 따뜻한 미역국을 준비해 놨습니다. 먹어. 기력 회복해야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3일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언니, 그동안 뭐 알아낸 거 있어? 있어. 내 며느리 박지영. 그 여자 진짜 문제야. 언니가 노트북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내가 사람 시켜서 알아봤어. 박지영, 7년 전에 결혼하기 전 이력이 이상해. 화면에 며느리 사진이 떴습니다. 이름이 3번이나 바뀌었어. 박지영, 김지영, 이지영. 그리고 결혼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뭐라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5년 전에 다른 남자랑 결혼했었어. 그것도 나이 많은 남자. 60대 사업가였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데? 1년 만에 사망했어. 심장마비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재산 20억이 전부 박지영한테 갔어. 유언장이 있었대. 세상에. 순자야, 내 며느리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 돈 많은 집안에 시집가서 재산 빼돌리는 거지.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더 있어. 언니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지영, 사채업자들이랑 연결되어 있어. 빚이 엄청나대. 10억 넘게. 10억? 응, 도박 빚이래. 불법 카지노 다니면서 쌓인 빚.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렇게 제 재산에 집착했는지. 15억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빚을 갚고 새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순자야, 가짜 정신과 진단서 발급한 병원도 찾았어. 정말? 응, 푸른마음 정신과. 원장이 의사 면허 정지당한 적 있는 사람이래. 돈만 주면 가짜 진단서 발급해주는 걸로 유명해. 그럼 내 진단서도 당연히 가짜지. 너 그 병원 가본 적도 없잖아. 증거가 모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래. 근데 순자야, 증거가 더 필요해. 결정적인 증거. 뭐가 더 필요한데? 박지영이 직접 내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증거. 녹음이나 문서 같은 거.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며느리를 만나야 해. 만나서 대화를 유도하는 거야. 녹음하면서 자백 받아내는 거지. 하지만 며느리가 날 또 정신병원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만나야 해. 카페나 식당 같은데. 며느리가 만나주겠어? 만나줄 거야. 너한테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제 재산을 완전히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저를 다시 붙잡아야 했죠. 알았어. 해볼게. 그런데 순자야, 위험해. 정말 조심해야 해. 괜찮아. 이제 무서울 게 없어. 오전 10시 언니 핸드폰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지영아, 나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병원에서 나왔어. 어떻게? 지영아, 우리 만나자.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모시러. 아니야, 내가 갈게. 강남역 스타벅스로 와. 12시. 어머니, 그게 안 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가 날 정신병원에 가뒀다고.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12시 늦지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해야 했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녹음기 준비하자. 그리고 나도 몰래 같이 갈게. 멀리서 지켜볼게. 고마워. 언니. 오전 11시 30분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단정한 옷에 가벼운 화장. 겉으로는 평범한 할머니였지만 가방 안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모든 게 결정돼 각오를 다졌습니다. 11시 50분 강남역 스타벅스에 도착했습니다. 2층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언니는 1층 다른 테이블에 앉아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작동시켰습니다. 작은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녹음 중 12시 정각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는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앉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병원에서 나오신 거예요? 걸어 나왔지. 문 부수고. 어머니, 며느리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곳이었죠. 지영아, 나 이제 다 알아. 뭐요? 내가 누군지, 뭘 하려는지.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박지영, 아니, 김지영, 이지영, 이름이 몇 개야?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5년 전에 60대 남자랑 결혼했었지? 1년 만에 그 사람 죽고 20억 챙겼지? 어머니, 그게 이번엔 우리 준호였어. 그리고 나 15억 노린 거지? 며느리가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알고 계시네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전 돈이 필요했어요. 왜? 도박 빚 10억 때문에?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역시 다 알고 계시네. 그럼 얘기가 빠르겠네요. 며느리가 테이블에 팔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처음부터 어머니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직접 듣는 것과 추측하는 건 달랐습니다. 준호? 그 사람 사랑한 적 없어요. 그냥 15억 가진 할머니 아들이었을 뿐이죠. 너,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어머니. 며느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가난했어요. 부모님은 술주정뱅이였고 전 매일 굶주렸죠. 며느리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야? 속인다? 아니에요. 거래하는 거죠.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전 1년 동안 착한 며느리 연기했어요. 청소도 해드리고 녹용도 사드리고 그 대가로 15억 받는 거예요. 공평한 거래 아닌가요? 공평? 넌 날 정신병원에 가뒀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여기 사람 많아요. 난 상관없어. 경찰 불러도 돼. 경찰?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경찰 불러봐야 소용없어요. 전 이미 준비 다 해놨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치매 진단서, 정신과 입원 기록, 후견인 신청서, 전부 합법이에요. 그거 다 가짜잖아. 증명할 수 있어요? 어머니, 병원에서 탈출하셨잖아요. 그거 불법이에요. 며느리가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지금 준호한테 전화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준호는 제 편이에요. 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믿고 있죠. 제가 7년 동안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넌 정말 어머니 포기하세요. 어차피 어머니 이길 수 없어요. 며느리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잠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뭐요? 거래하자. 며느리가 다시 앉았습니다. 거래요? 응, 내가 돈이 필요하다며? 줄게. 뭐? 15억 중에 10억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우리 준호랑 이혼해.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 며느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10억이면 빚 갚고도 남네요. 그래. 그럼 내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며느리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 줄 건데요? 내일 은행에서 만나자. 현금으로 줄게. 정말요? 며느리의 눈에 욕심이 반짝였습니다. 대신 오늘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해. 준호 설득하고. 알았어요. 준호는 제가 설득할게요.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내일 10시 강남 국민은행으로 오세요. 10억 현금으로 준비하시고. 알았어. 그럼 내일 봐요. 며느리가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며느리의 자백이. 언니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순자야, 다 들었어. 완벽해. 언니, 이제 경찰에 가자. 이 녹음으로 충분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뭐, 내일 은행에서 며느리를 잡을 거야. 현장에서. 너무 위험해, 순자야. 괜찮아. 경찰이랑 같이 갈 거니까. 오후 2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과 강민수 형사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형사님, 제보할 게 있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형사가 듣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네요. 형사님, 내일 현장에서 잡고 싶어요. 내일요? 네. 내일 10시 강남 국민은행. 거기서 돈 거래하기로 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이제 내일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 언니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자야, 준호한테는 말 안 할 거야? 응, 아직은. 왜? 아들이 충격받을 것 같아서. 7년을 같이 산 아내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 아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내일 다 끝나면 말할게. 알았어. 밤 10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며느리가 잡힐 것이고 제 재산은 지켜질 것입니다. 하지만 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요? 아들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준호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기 엄마를 배신했다는 것을. 준호야,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잠을 설쳤지만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73세 할머니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처럼 또렷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이긴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언니가 이미 아침을 준비해 놨습니다. 잘 잤어, 순자야? 응, 그런대로. 오늘 긴장되지? 응, 근데 해야 해. 식사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수 형사였습니다. 할머니, 저 강민수입니다. 오늘 작전 확인 드리려고요. 네, 형사님. 10시에 강남 국민은행 맞죠? 네, 저희 형사 3명이 은행 안에 잠복해 있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행동하시고 며느리분이 돈을 받으려는 순간 체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혹시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신호 주세요. 손 들거나 기침하시면 돼요. 네, 형사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괜찮겠어? 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경찰도 있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멀리서 지켜볼게. 고마워. 언니 오전 9시 30분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빈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10억을 준비했다는 척하기 위해서였죠.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9시 50분 강남 국민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로비에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주위를 살폈습니다. 어디선가 형사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누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0시 정각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환하게 웃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응, 돈 준비하셨어요? 여기 있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봉투를 열어보려 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세면 눈에 띄잖아. 그럼 어디서? 저쪽 상담실 가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상담실 사용을 요청했습니다. 예, 손님, 3번 상담실 사용하세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밖에 소음이 차단됐습니다.
며느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빈 종이만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장난해요? 장난 아니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난 내게 돈 줄 생각 없어. 뭐?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 저 가지고 놀았어요? 그래, 너처럼.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내가? 저도 일어섰습니다. 오히려 내가 후회할 거야. 무슨 소리예요? 지영아, 어제 우리 대화 기억나? 그게 왜요? 다 녹음했어.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처음부터 내 재산이 목적이었다는 것, 준호를 사랑한 적 없다는 것, 이전 남편 죽이고 20억 챙긴 것, 전부 다. 며느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은 이미 경찰한테 넘어갔어. 경찰? 며느리가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강민수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지영 씨 사기죄 및 노인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 2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조용히 하세요. 여긴 은행이에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 진짜 어머니 위해서 했던 거예요. 정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연기였습니다. 박지영 씨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며느리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은행 로비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형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언니가 은행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순자야, 언니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조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가짜 진단서, 정신병원 강제 입원 기록, 모든 것이 며느리에게 불리한 증거였습니다. 할머니, 이 정도면 최소 5년은 받을 겁니다. 강민수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남편 사망 건도 재수사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할머니께서 용감하셔서 가능했습니다. 오후 3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순자야, 이제 준호한테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아내가 사기꾼이었어.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나야. 엄마, 어디 계세요?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엄마가 탈출했다고.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준호야, 지영이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이가 왜요? 준호야, 지금 어디야? 엄마가 갈게. 엄마, 저 회사예요. 퇴근하고 엄마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엄마, 제발 꼭 와줘.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니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마지막으로 차려주는 밥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면 아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아내를 경찰에 넘긴 엄마를. 오후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헬쑥해 보였습니다. 앉아라.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병원에서 탈출하시고. 준호야, 엄마가 설명할게. 끝까지 들어줘.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명절 용돈 차별, 재산관리 위임 요구, 가짜 치매 진단서, 정신병원 강제 입원, 그리고 며느리의 과거까지.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오늘 경찰이 지영이를 체포했어. 뭐라고요? 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준호야, 미안해. 하지만 이게 진실이야. 아니에요. 지영이가 그럴 리 없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지영이는 엄마 걱정해서 그랬던 거예요. 준호야, 엄마가 요즘 이상하시잖아요. 갑자기 도망가시고 돈 찾으시고. 아들아, 그건 며느리가 날 정신병원에 가두려 해서. 정신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엄마, 진짜 요즘 이상하세요. 지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준호야, 저 이제 못하겠어요. 엄마도 지영이도 아들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야, 가지 마. 엄마 말 좀 들어봐. 할 말 없어요. 저 지영이 데리러 가야 해요. 아들아,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아들이 가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자야, 언니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언니, 나 뭘 잘못한 거야?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준호가 아직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래도 아들이 날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이상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수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박지영 조사 중인데요. 자백했습니다. 정말요? 네. 이전 남편 살해건도 인정했어요. 수면제 과다 투여였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할머니 사건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사 확대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형사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연쇄 사기꾼이었던 거였습니다. 오후 2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이 면회 요청했는데요. 오시겠어요? 네, 갈게요.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경찰서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뭐하러 날 불렀어? 죄송해요. 지금 와서 사과? 어머니, 전 정말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이제 그 연기 통하지 않아. 연기 아니에요. 전 정말 어머니한테 미안해요. 미안하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준호한테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준호 얘기는 꺼내지도 마. 어머니, 제발.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전 그 사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같이 살면서 준호가 저한테 진심으로 대해주니까 조금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내 재산 빼앗으려 한 거야?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진심이었다면 처음부터 솔직했어야지. 준호한테 내 과거 말하고 도박빚 얘기하고 그럼 준호가 저랑 결혼했을까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 너무 가난했어요. 빚도 많았고 아무도 저 같은 여자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짓말한 거야? 네, 살고 싶었어요.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며느리의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전선 넘으면 안 되는 걸 넘었어요. 어머니를 해치려 했어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처음으로 며느리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전벌 받을 거예요. 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준호한테 제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한때는 정말 행복했었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내가 직접 해. 어머니, 나중에 준호가 면회 오면 그때 내가 직접 말해.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고개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순자야, 언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응, 이제 진짜 끝났어. 준호는 아직 연락 없어. 시간이 필요한가 봐. 그런가 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집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집.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지영이 면회 다녀왔어. 내가 면회 가줬으면 좋겠어. 할 얘기가 있을 거야.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싸움도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잡혔고 제 재산은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믿어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체포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가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은평구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식당도 다시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돌아왔고 새로운 손님들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그 사건 이후로 유명해지셨어요. 단골 박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시고 용감한 할머니라고. 에이,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 아들을 잃은 것 같아. 순이 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니야, 순자야. 시간이 필요한 거야. 준호도 충격이 컸을 거잖아. 벌써 6개월이나 지났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마. 준호는 내 아들이야.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하지만 기다림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낯익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 차였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저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야위었습니다.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응, 그래. 들어가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말씀 안 믿었던 것, 지영이 편만 들었던 것, 엄마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던 것,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 들어, 준호야. 엄마, 내가 미안해할 일 아니야. 넌 몰랐잖아. 아니에요. 전 엄마 말씀 들었어야 했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대 중년 남자가 엄마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면회 다녀왔어요. 지영이가 다 얘기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엄마 재산이 목적이었다는 것, 자기는 사기꾼이었다는 것. 아들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7년이에요, 엄마. 7년을 속았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준호야, 넌 바보 아니야. 그냥 사랑했을 뿐이야. 사랑?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영이가 날 사랑한 적 있었을까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처음엔 아니었을 거야. 하지만 나중에는 조금은 진심이었을지도 몰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지영이 면회 갔을 때 느꼈어. 그 여자도 복잡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 절차 끝났어요. 그리고 엄마께 드릴 게 있어요. 아들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지영이가 엄마 명의로 가입했던 보험해지 환급금이에요. 5억. 5억? 네. 지영이가 사망보험금 타려고 가입했던 거예요. 해지하니까 환급금이 나왔어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난 필요 없어. 엄마 받으세요. 이건 원래 엄마 돈이에요. 준호야, 넌 이제 혼자잖아. 새로 시작해야 하잖아. 전 괜찮아요. 회사도 다니고 있고. 그래도 엄마, 제발 받으세요. 이거라도 받아주셔야 제 마음이 편해요. 아들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엄마, 저 다시 엄마 아들로 받아주실 거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원래부터 내 아들이야. 엄마, 아들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이렇게 꽉 안아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아.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 쌓였던 서운함이 녹아내렸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김치전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많이 먹어. 많이 야위었다. 요즘 잘 못 먹었어요. 혼자 살려니까. 준호야, 혹시 힘들면 엄마랑 같이 살래? 아니에요, 엄마. 전 이제 혼자 사는 법 배워야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대신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정말? 네, 약속할게요. 식사 후 아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오후 8시 아들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넌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이 잠시 멈췄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아직은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럴 거야. 시간이 필요해. 엄마는 어때요? 사람들 믿을 수 있으세요? 응, 나는 여전히 믿어.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엄마는 강하시네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야 하니까. 아들이 웃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엄마. 그래, 안전하게 가. 아들이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약속대로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어서 와. 오늘 갈비찜 해뒀어.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함께 점심을 먹고 시장 구경도 갔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좋아. 식당 일하면서 운동도 되고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무서우셨죠? 뭐가? 정신병원에 갇혔을 때요. 응, 무서웠어. 어떻게 탈출하셨어요? 문 경첩 부수고 나왔지. 쇠파이프로. 세상에, 엄마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친 거지.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있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진짜 효도할게요. 너 원래도 효자였어. 아니에요.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알았어. 우리 아들. 그렇게 주말마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저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해. 부장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엄마 외식 시켜드리려고요. 그래, 어디로 갈 건데? 엄마가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이요. 저녁에 고급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 준호야, 여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엄마한테 효도하는 날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후배가 저한테 소개팅 시켜준대요. 소개팅? 네. 근데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 내가 준비됐을 때 그의 겨울이 왔습니다. 며느리 박지영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며느리를 봤습니다. 8개월 만이었습니다. 더 야위었고 머리는 짧게 잘라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지영은 사기, 살인미수, 노인학대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판결을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느리가 끌려가기 전 저를 봤습니다. 입모양으로 미안해요라고 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할 에너지도 아까웠으니까요. 법원을 나오니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응, 판결이 12년. 준호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네, 이제 정말 끝이네요. 그래, 이제 다 끝났어. 엄마, 집에 가요. 오늘 제가 저녁 만들어 드릴게요. 내가? 네, 요즘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요. 그래, 기대되는데.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 다 됐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샐러드. 와, 잘했다. 맛있게 드세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응, 맛있어. 우리 아들 요리 잘하네. 다음에 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그러게, 우리 둘 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식당하고 친구들 만나고 가끔 아들 얼굴 보고. 저도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올해 첫눈이었습니다. 엄마, 눈 와요. 그러네. 예쁘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제 집에서 묵었습니다. 엄마, 오늘 여기서 자도 돼요? 그래, 내 방 그대로 있어. 준호가 어릴 적 쓰던 방에서 잤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냈어. 잘 버텼어. 73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습니다. 며느리와의 전쟁, 아들을 잃을 뻔한 공포, 정신병원에 갇혔던 악몽,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평화였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매주 토요일 찾아왔습니다. 가끔은 친구들과 함께 오기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